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인도 대륙에 이슬람의 기상과 인도의 전통이 융합된 위대한 제국이 등장합니다. 16세기 초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세운 무굴 제국입니다. 오늘은 무굴 제국의 기틀을 닦은 아크바르, 대제와 최대 영토를 확보한 아우랑제브 황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진정한 기틀은 3대 황제 아크바르 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정복 활동을 통해 북인도 대부분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영리한 통치 정책을 펼쳤습니다. 소수의 이슬람교도가 다수의 힌두교도를 다스리기 위해 관용 정책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힌두교도에게 부과하던 인두세인 지지야를 과감히 폐지하고 힌두교 세력의 공주와 결혼하며 그들을 제국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덕분에 무굴 제국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6대 황제 아우랑제브 시대에 접어들며 제국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무력으로 남인도까지 정복하며 무굴 제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웠습니다. 폐지되었던 지지야를 다시 부활시키고 힌두교 사원을 파괴했죠. 이러한 차별 정책은 피지배층인 힌두교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마라타 동맹과 시크교 세력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제국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동양의 향신료와 면직물을 노린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이 인도 해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죠. 아크바르가 세운 관용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분열과 침략의 파도가 밀려온 것입니다. 이슬람과 힌두 문화가 어우러져 타지마할 같은 위대한 유산을 남긴 무굴 제국. 그들이 보여준 통합과 분열의 역사는 우리에게 공존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인도 대륙은 인더스 문명의 찬란한 시작. 이후 아리아인들이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제와 브라만 중심의 제사의식이 확립되었죠. 하지만 기원전 6세기경 이러한 형식주의에 반대하며 인간 평등과 자비를 내세운 불교와 자이나교가 등장하면서 인도의 정신세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는 기원전 4세기에 등장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이 남긴 혼란을 수습하며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건국했죠. 이 왕조의 정점은 3대 아소카왕 시대입니다. 그는 인도 남부 일부를 제외한 대륙 대부분을 하나로 묶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한 뒤 깊은 회의에 빠진 그는 불교에 귀의하여 무력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선언합니다. 아소카 왕은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를 후원했고 수도 파탈리푸트라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산치, 대탑과 불교의 가르침을 새긴 석주를 세워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1세기경 등장한 쿠샨 왕조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중개 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 왕은 대승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그리스 조각 예술의 영향을 받아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불상이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간다라 양식입니다. 간다라 미술은 비단길을 따라 중국과 동아시아로 전파되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불교 예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4세기에 들어서면 인도 고전 문화의 정수로 불리는 굽타 왕조가 탄생합니다. 굽타 왕조는 외래 요소보다는 인도 고유의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브라만교가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오늘날 인도의 상징인 힌두교로 발전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힌두교는 만우 법전을 통해 인도인의 일상과 사회 규범을 지배하게 되었죠. 또한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면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같은 위대한 서사시가 완성되었고 수학적으로는 영의 개념과 십진법이 확립되어 인류 과학사의 불멸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비록 6세기경 에프탈의 침략으로 쇠퇴했지만 굽타 왕조가 닦아놓은 문화적 토대는 오늘날 인도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인도의 찬란한 문화는 인도 대륙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닷길과 육로를 통해 뻗어나간 인도의 종교와 예술은 동남아시아라는 거대한 토양을 만나 독특한 문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예로부터 향신료와 자원을 노린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국가들은 인도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융합해 경이로운 유적들을 남겼습니다. 동남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웅장한 자취를 남긴 곳은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입니다. 9세기경부터 세력을 확장한 이들은 인도 문화와 힌두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앙코르 와트입니다. 처음에는 힌두교의 신 비슈누에게 바쳐진 거대한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훗날 불교 사원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돌을 깎아 신들의 산인 메루산을 형상화한 이 건축물은 크메르 제국의 막강한 국력과 고도의 토목 기술을 상징합니다. 정교한 구조물 하나하나에는 힌두 신화와 당시 사람들의 삶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너머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는 8세기경 샤일랜드라 왕조가 건설한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사원이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 사원은 대승 불교의 우주관을 형상화한 거대한 탑 모양의 건축물입니다. 9층 높이의 사원 벽면에는 부처의 생애를 담은 수천 개의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으며 꼭대기에는 수많은 스투파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이는 당시 동남아시아가 불교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단순히 인도를 따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참파, 미얀마의 파간 왕조 등은 불교와 힌두교를 받아들이면서도 각기 다른 토착, 전통과 융합하여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말라카 해협을 장악했던 스리위자야 왕조는 해상무역의 패권을 쥐고 동서양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정글 속에 숨겨진 이 거대 사원들과 해상,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인류 문명의 다양성이 얼마나 풍성하고 역동적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인도의 중세는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물결과 만나 거대한 문화적 융합을 이루어냅니다. 13세기 초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며 시작된 델리 술탄 왕조는 북인도의 본격적인 이슬람 통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쿠투브 미나르라는 거대한 탑을 세워 자신들의 승리를 선포했죠. 이 시기에는 평등을 외치는 이슬람의 교리가 카스트제에 지쳐있던 하층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힌두어와 페르시아어가 섞인 우르두어가 탄생하며 두 문화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융합의 정점이 바로 16세기 초 바부르가 건국한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은 3대 황제 아크바르 시대의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소수의 이슬람 지배층이 다수의 힌두교도를 다스리기 위해 철저한 관용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힌두교도에게 부과하던 지지야를 전격 폐지하고 힌두 세력과 혼인 동맹을 맺으며 그들을 제국의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아크바르의 포용력 덕분에 무굴 제국은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공존의 미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5대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지은 이 순백의 대리석 사원은 힌두의 정교한 장식과 이슬람의 대칭, 미학이 결합된 인류 건축사의 걸작입니다. 하지만 6대 황제 아우랑제브 시대에 접어들며 제국은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는 남인도까지 영토를 넓혀 최대 판도를 이루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엄격한 이슬람 제일주의를 고집했습니다. 폐지되었던 지지야를 부활시키고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는 등 아크바르의 관용 정책을 뒤집어버렸죠.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은 힌두교도들의 거센 저항을 불렀습니다. 마라타 동맹과 시크교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고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이 인도의 풍부한 자원을 노리고 침투하며 제국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통합의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 분열과 침략의 파도가 밀려온 것입니다. 찬란했던 무굴 제국의 역사는 공존이 무너질 때 제국도 무너진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채 식민지라는 시련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발칸반도 남단. 기원전 8세기 인류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미케네 문명이 파괴된 후 약 400여 년간 이어진 침묵의 시대, 이른바 암흑시대를 뚫고 그리스인들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하나의 제국을 세우는 대신 험준한 산맥과 복잡한 해안선이라는 지형적 한계를 기회로 삼아 독립적인 도시국가인 폴리스를 건설했습니다. 폴리스는 단순히 거주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독립국가이자 시민들이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폴리스의 중심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소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그 발치에는 자유로운 토론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장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아고라에서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곧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정치 시스템인 민주주의의 태동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 폴리스의 권력은 소수의 귀족이 독점했습니다. 그들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기병으로서 전쟁의 주역을 담당하며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상공업이 발달하고 평민들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민들은 스스로 갑옷과 방패를 구입해 중장 보병으로서 전장의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국가를 수호한 평민들이 우리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평민들의 외침과 그 혼란을 수습하려 했던 천재적인 정치가들의 결단이 빚어낸 드라마입니다. 그 역동적인 흐름을 우리는 솔페클페라는 4명의 인물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594년 아테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첫 번째 인물은 솔론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이 아닌 재산의 정도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나누는 금권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귀족의 특권을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했지만 능력과 부를 가진 평민들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준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론의 중재안은 귀족과 평민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은 기득권을 잃어 분노했고 평민들은 여전히 부족한 권리에 목말라 했죠. 이 틈을 타 등장한 인물이 페이시스트라토스입니다. 그는 혼란을 틈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독재자인 참주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독재자의 치하에서 아테네의 농업과 상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빈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평민들은 훗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든든한 허리가 되었고, 독재의 안정이 민주주의의 토양을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정의 설계자는 클레이스테네스였습니다. 기원전 508년 그는 다시는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치를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오도가 부족해라는 공식으로 요약되는 그의 개혁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폐지하고 거주지 중심의 10개 행정부족으로 개편했습니다. 부족 내에 끼리끼리 문화를 타파하고 오직 아테네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또한 각 부족에서 50명씩 선출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500인 평의회를 구성해 국정 운영의 폭을 넓혔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장치는 도편 추방제였습니다.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어 투표하고 6,000표 이상을 얻으면 10년간 국외로 강제 추방하는 제도였습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날카로운 도구로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새기며 자신들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공사가 완벽히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절정은 페리클레스 시대에 찾아옵니다. 기원전 5세기 중엽, 그는 모든 성인 남성 시민이 민회에 직접 참석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완성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가난한 시민도 생계 걱정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제를 도입했고,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관직을 제비뽑기로 뽑는 추첨제를 통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웅장한 기둥 아래에서 아테네 시민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의 연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주의의 바이블로 읽히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 그 결실을 나누는 말 그대로 모두 추수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페르시아라는 외부의 적을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으로 물리쳤지만 승리 이후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나뉘어 처절한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약 27년간 이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세계 전체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황금기는 내전의 불길 속에서 사그라졌고 그리스는 북방의 마케도니아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테네가 남긴 정치 실험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훗날 근대 시민사회의 영감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투표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는 끝났지만 그들이 외쳤던 자유의 목소리는 인류사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줄 알거든요. 아테네의 민주정은 수많은 갈등과 투쟁 속에서 빚어낸 눈물겨운 드라마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